요즘 들어 부쩍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곱씹게 됩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그렇게 불리며 살아온 시간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지요. 그런데 문득 누군가 제게 이름 대신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챙기고 감싸고 내려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자꾸만 묻혀가는 한 사람이 있더군요.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날을 다시 마주하기까지의 아주 조용한 기록입니다. 크게 다치거나 무너진 일은 없었지만 작은 균열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저는 어느 순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금이라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요. 혹시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비슷한 마음으로 숨죽여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작은 숨구멍 하나쯤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긴 고백을 꺼내기에 충분한 용기를 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 부엌 쪽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걸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다. 그날도 그랬다.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게 눈을 떴고 거실로 나가기 전 조용히 거울을 한번 들여다봤다. 거울 속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가지런하지 않은 머리카락, 입술에 힘이 없는 표정. 그 여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말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던 나날들.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내 몫이라 믿었고 가족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커서 제 살 길을 찾았고 남편은 퇴직 후에도 늘 뭔가 바쁜 사람처럼 지낸다. 그런 와중에 문득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던 순간이 있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의 물이 입안을 맴돌다 목으로 넘어가고 나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허공 속에 가만히 잠겨 있었다. 나한테는 왜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당신은 괜찮냐고, 당신은 행복하냐고. 그 말을 기다린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나도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것에 웃었는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처럼 청소기를 돌리고 하루에 몇 번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다. 식탁에는 여전히 반찬이 많고 거실에는 TV 소리만 가끔씩 울린다. 대화는 필요할 때만 그마저도 서로를 지나치는 말들로 채워지고 있다. 남편은 오늘도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렀다. 아무 일도 없었고 누가 상처 준 일도 없었는데 눈물이 났다. 문득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감정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걸 알아버렸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왜 지금에서야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걸까? 어쩌면 그들은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나로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책임과 헌신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웠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조금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헌신한 나를 지나 진짜 나 자신을 만나려 한다.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야겠다고, 내 이름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시 불러내야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람들은 좋은 아내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말이 많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며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늘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일까? 나는 그런 아내였다. 아니, 그런 아내가 되려고 애썼다. 결혼 초반엔 나도 꿈이 있었다. 하고 싶던 일이 있었고 계획표 위에 써놓은 목표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시댁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남편의 일이 바빠질수록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보류라는 이름으로 접어두게 되었다.
누구 하나 강요한 적 없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선택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다. 처음에는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사라졌다. 혼자 보던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덮게 되었고, 좋아하던 클래식 라디오는 아이들의 동요에 자리를 내주었다. 외출복 대신 실내복이 옷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화장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일상이 하나씩 그들의 일상으로 바뀌어 갔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했고 남편은 일에 집중해야 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두가 편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참았다. 시댁 모임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괜찮아요라고 웃었고, 아이들 학교 일에 나서서 도우면서도 재밌어요라고 말했다. 남편이 퇴근 후 말없이 TV만 바라봐도 나는 괜찮다고 여겼다. 그저 수고했어요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 그랬던 내가 지금 와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인데 왜 그 사랑이 나를 이토록 쓸쓸하게 만드는 걸까? 며칠 전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보았다. 첫째 아이가 갓 돌이 지났을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간 첫 여행 사진, 그리고 아주 오래전 결혼식 날 찍은 내 모습. 그 사진 속 나는 지금보다 훨씬 밝았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의 나는 내일이 기대되는 얼굴이었다. 지금은 매일이 반복이고 기대보다 익숙함이 앞서는 얼굴이다. 사진을 넘기다 말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땐 나도 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아려왔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줬고 너무 적게 받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이제야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한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이번 주에 갈게. 그 말들이 고맙고 따뜻하지만 그 안에 나는 없다는 느낌이 든다. 엄마라는 역할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름 없는 존재감. 남편은 요즘 종종 동창 모임에 나간다. 옷을 고르고 향수를 뿌리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전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하루를 설레며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 이제 나는 누굴 위해 꾸며야 할지조차 모르겠고 굳이 그럴 이유도 찾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거실 한쪽에 있던 책장에 꽂힌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읽다만 책이었다. 먼지 쌓인 표지를 손으로 털어내고 나는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잊고 있었던 감정, 말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 나를 향한 사소한 관심이. 그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씩 살아났다. 나는 아직 완전히 잊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너무 오래 나를 밀어두고 있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나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늘 그렇듯 다녀왔어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은 뒤 곧바로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고 그릇을 꺼내는 소리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남편이 잠깐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어떤 언어보다 더 뚜렷한 침묵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식탁에 나란히 앉은 우리. 된장국에 김이 피어오르고 밥 숟가락을 드는 소리만 유일한 대화였다. 잘 먹겠습니다. 응. 남편은 여전히 짧고 건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당신 요즘은 회사 사람들 자주 만나? 어머, 가끔. 어디 가면 얘기 좀 해. 당신 아내는 요즘 뭐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떠올렸다가 놓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안에 감정이 솟구쳤다.
당신은 왜 항상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왜 이토록 참아야만 하는지. 결혼 30년.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생활 정보 수준에서 그쳤고 감정은 피곤하다는 말로 미뤄졌다. 기억나는 마지막 진심 어린 대화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던 것 같다. 그 이후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공동생활자처럼 지냈다. 그리고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잘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된 걸까? 남편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냥 문득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모른 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이게 다 시간이 이렇게 만든 걸까? 우리 둘 다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많이 지나쳐 온 거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운했고 피곤했고 그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부부라는 이름 아래 무던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마음속에서 하나씩 꺼내보기로 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작은 상처들, 그리고 그가 내게 건넸던 말들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도 나와 같았을까? 그도 이렇게 밤마다 혼자 속을 곱씹었을까? 이제야 조금 서로의 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았다. 비록 더딘 걸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서로의 마음 앞에 머물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며칠 동안 나는 남편의 눈치를 자주 살폈다. 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나에게 어떤 말투로 말을 거는지. 예전엔 이런 관찰이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를 하나의 배경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 같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국 대신 닭볶음탕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 대신 남편이 즐기던 미나리 무침을 만들었다. 식탁 위에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추고 꽃병도 하나 올려두었다. 나는 그날 그와 마주 앉아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집에 들어오자 나는 준비한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저 오늘은 다 캐서 하고 말하자 그는 오랜만이네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말없이 식사를 했다. 다음 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식탁 위에 쌓인 그릇을 치우다 말고 나는 말했다. 당신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할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삼켰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 요즘 많이 허전해.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여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남편은 입을 다문 채 내 눈을 피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 가족들한테, 당신한테, 나한테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원하면 말했어야지.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말 안 해도 당신이 알 줄 알았어. 당신이 내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봐 줄 줄 알았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당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그토록 단순한 오해 하나로 우리는 이렇게 오래 멀어져 있었던 걸까? 나는 그에게 울면서 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바랐어.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해주고 내 하루를 궁금해해 주길 바랐어.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오래전 그가 나에게 프로포즈하던 날처럼 조심스럽고 서툰 손길이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안에 어떤 화려한 약속도 큰 변화도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 소리 대신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에겐 그동안 누군가 말 걸어주기를,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시간만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기다림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솔직한 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화해는 대화를 통해 시작됐지만 회복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남편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주 내 눈을 바라봤다. 짧은 안부라도 꼭 눈을 맞추며 묻고 주말에는 내게 먼저 산책을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런 변화가 낯설었고 한편으로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이런 게 얼마나 갈까? 진심일까? 아니면 잠시 미안함을 느껴서 잠깐 머문 감정일까? 그 의심은 오래되지 않아 사라졌다. 남편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좋아하는 연근도 샀어. 그거 당신 입맛 맞게 해줄 수 있겠어? 그 짧은 말이 그저 반찬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떠올린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요즘 뭐 하고 싶어? 그가 물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어쩐지 울컥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질문을 들은 기억도 없었다.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남편은 내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당신은 그냥 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이 물을 틀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 만큼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서야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았는지를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요즘 왜 안 오냐? 큰며느리인데 자주 얼굴도 비춰야지. 그 말이 나를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것 같았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그 이름 아래 나는 늘 의무로 살아왔고 감정은 뒤로 미뤄야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감당해왔던 수많은 일들, 나 하나 참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겼던 크고 작은 상처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말 시댁엔 당신 혼자 갔다 와줘. 나는 좀 쉬고 싶어.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그 대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다. 나는 그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고 그 역시 나를 그렇게 볼까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다녀와서 내게 말했다. 당신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왜 안 왔냐고 물으시더라. 내가 그냥 오늘은 좀 쉬게 했다고 했어. 그 말이 어쩐지 뿌듯하게 들렸다. 이제서야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서로의 울타리를 조금씩 넓히고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울타리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숨쉬고 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잤다. 예전 같았으면 이 늦은 시간까지 뭐 했냐며 스스로를 다그쳤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창문 너머 햇살이 부드럽게 이불 위로 내려앉았고 부엌 쪽에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지? 전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아.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동안 어떤 목소리였을까? 늘 다정한 척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웃는 목소리로 안부를 전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던 날도 많았다. 그런데 딸의 말처럼 정말 내가 달라졌을까? 나는 오랜만에 딸과 통화하면서 나를 좀 더 솔직하게 꺼내놓았다.
엄마 요즘 그냥 나를 좀 돌보고 있어. 잘 됐네. 엄마는 늘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작 자기한텐 너무 인색했잖아. 그랬던 것 같아. 딸은 내 말을 끊고 말했다. 근데 엄마 그거 알아? 나 어릴 땐 엄마가 항상 다 알아서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알겠어.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는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고단함을, 그 외로움을, 그 희생을. 딸과 통화를 마친 뒤 나는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내가 걷는 발걸음은 달라져 있었다. 누구를 위해 급히 걸을 필요도 장을 봐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다. 그저 걷고 싶은 만큼 걷고 쉬고 싶은 만큼 쉬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스스로에게 건넨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화분에 물을 주고 음악을 틀고 책을 펼쳤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군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나를 위해. 남편은 그런 나를 지켜보다가 물었다. 무슨 책 읽고 있어? 예전에 읽다만 책. 이제는 끝까지 읽으려고. 좋네. 나중에 당신이 좋았던 구절 나한테도 읽어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의 세계를 건네고 있었다. 나는 내 세계를 되찾고 있었고 그는 그 세계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오래된 스카프 하나를 꺼냈다. 젊었을 때 자주 하던, 내게 잘 어울린다고 누군가 말해줬던 그 스카프였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그것을 목에 둘러보고 거실 거울 앞에 섰다. 참 오랜만이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일이.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예뻐 보이고 싶다는 마음. 이 작은 변화가 내 안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걸 나는 그때 직감했다. 그날 오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들고 온 안내지를 꺼내 펼쳤다. 중년 여성 대상 수필쓰기 교실 모집. 처음엔 망설였다. 이 나이에 다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어쩐지 쑥스럽기도 하고 다시 실패하거나 어설퍼 보이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안내지를 접었다 펴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끝에 나는 전화를 걸어 등록을 신청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매주 목요일 수첩 하나와 펜 하나를 들고 강의실에 나가게 되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들 나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주저하면서도 기대하면서도 오랜만에 자기 이름표를 달아보는 사람들.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처음으로 종이 위에 진심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 아이들을 키우며 몰래 울던 밤, 가끔 집안일에 치여 이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단어가 되어 줄을 잃었고 나는 그 문장들 속에서 내가 살아온 흔적을 발견했다. 글을 쓰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삶이 그냥 흘러간 것 같지만 어쩌면 꽤나 단단했던 시간이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물었다. 요즘 목요일마다 외출하잖아. 뭐 하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문화센터에서 받은 원고 인쇄물을 건넸다. 그가 조용히 글을 읽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차를 내렸다. 그리고 소파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어때? 어색하지 않아?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이 쓴 글인데 어쩐지 내가 읽히는 느낌이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내가 쓴 문장이 그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었다. 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말하지 못한 감정을 글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뜻일 테니까. 수필 교실이 끝난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내 노트를 건넨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에서 나는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내가 쓴 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있었다. 이 글 당신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말로 하기보다 글로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의 귀에도 그의 가슴에도 닿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나는 정말로 위로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도 켜지 않고 아무런 배경음악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줄 정말 몰랐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은 아니야.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게 물었다. 그럼 이젠 어떤 게 하고 싶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제는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선명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라도 그러자.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뭉쳐있던 어떤 슬픔을 풀어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남편은 나의 일상에 조금 더 다가오려 노력했다. 아침에 함께 걷기도 하고 내가 쓰는 글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글을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당신이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이제서야 당신을 다시 보고 있는 기분이야. 이상하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낯설어진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같은 장면을 보며 감탄했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다.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해 볼까 해. 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뭘?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목공 일이 있었어. 그냥 취미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좀 더 챙겨야 해. 그날 우리는 함께 작은 목공 교실을 알아보았다. 그가 목공을 시작하고 내가 글을 쓰는 날들이 겹칠 때면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응원해 주었다. 삶이란 게 참 이상했다. 서로에게 기대기만 하던 관계가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해지고 다시 만나 함께 웃는 관계로 바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짐이 아니라 서로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목요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집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이전엔 그저 밥을 차리는 사람, 살림을 유지하는 사람, 늘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나는 조금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제 가족들도 조금씩 알게 된 듯 했다. 어느 날 아들이 주말에 찾아왔다. 엄마 글 쓴다면서? 나도 한번 읽어볼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부끄럽기도 했고 괜히 감정이 들킬까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곧 노트를 내밀며 말했다. 그래, 한번 읽어봐. 아들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중간에 몇 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나는 그 말이 왜 그토록 마음을 아리게 했는지 모른다. 아들이라면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 하지만 그마저도 말하지 못하고 참았던 시간들. 엄마, 이제라도 이렇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금씩 가족들도 내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이 자신이 만든 작은 원목 액자를 내게 내밀었다. 이거 당신 글 중에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 써서 여기 넣자. 나는 그 말에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내 글 중에서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한때 그들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햇살을 걷는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머리에 남더라.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문장을 쓸 때의 감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기억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나라는 사람이 이 집안에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남편은 내 일정을 먼저 물어봤고 딸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아들은 종종 나에게 책을 추천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더는 역할로 존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관계.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는 여전히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단지 엄마 아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이 집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곧장 커튼을 치고 청소기부터 돌렸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 빛에 잠시 기대어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 냄새가 남아 있었고 옆에는 남편이 만들어준 작은 원목 액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한때 그들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햇살을 걷는다. 그 문장을 적어 넣은 액자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삶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줄 알았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그 이름 뒤에 붙은 좋은이란 말이 때로는 칭찬 같고 때로는 족쇄 같았다. 나는 그 이름들 속에서 나를 숨겼고 스스로도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젠 안다. 그 모든 이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역할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이름들 위에 나라는 존재를 다시 적어 넣는 중이다. 남편은 요즘 자기만의 목공 시간에 푹 빠져 있고 나는 수필 교실에서 작은 글 모음집을 만들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언젠가 책으로 내도 좋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겸손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내가 나한테 쓰는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다. 만약 이 글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지다고. 딸은 얼마 전 이런 말을 남겼다. 엄마, 요즘엔 엄마 얘기를 들으러 집에 오고 싶어져.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조력자였을 뿐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두 내가 나를 마주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다시 써 내려온 기록이다. 가끔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한다. 만약 더 일찍 나를 돌아봤더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지금의 이 평온이 조금은 더 일찍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어떤 시작도 늦지 않았다. 오래된 슬픔도 묵혀둔 외로움도 조금만 숨을 돌리면 다시 따뜻한 무언가로 바뀔 수 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를 돌보는 삶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을 채운 다음 그 온기를 건네는 일이라는 것을.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나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본다. 오래도록 숨죽여 있던 그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참으로 감사하다. 지금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조용한 계절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지는 않지만 서로의 눈빛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서로의 손을 조금 더 자주 잡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조금씩 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조금 늦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